2025년 시험 대비 화물운송 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해설 강의 7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목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입니다. 1번 차로 너비보다 넓은 차, 차가 넓어요. 그 차로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자, 그러면 이 차가 출발할 때는요, 출발할 때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도착하는 게 중요할까요? 일단 출발할 때가 중요하겠죠. 따라서 출발지를 관할하는 그 관할 경찰서장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이 아니고 관할 경찰서장. 1번의 답 3번. 2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녹색 등화 시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하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 신호위반 책임을 지죠. 1번 맞고요. 2번 황색 등화 시 보행자는 횡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3번 적색 등화의 전멸 시, 전멸이란 말은 켜졌다 꺼졌다 한다 이 말이죠. 전멸 시 보행자는 주의하면서 횡단할 수 있습니다. 4번 적색 등화 시 차마는 우회전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요 다른 차마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할 수 없다 이건 틀렸고,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는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2번의 답 4번. 3번 차도와 보도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정차 및 주차 시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얼마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까? 50cm죠. 2번 50cm 이상입니다. 4번 시도경찰청장 정비불량차에 대해서 필요한 정비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간은 10일이죠. 10일. 5번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신호기 안전표지를 철거 이전 손괴한 사람에 대한 벌칙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답은 2번입니다. 6번 연습 운전면허가 효력을 갖는 기간은 1년입니다. 답은 4번. 7번 다음 중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1번 16세 미만은요 운전면허 받을 수 없습니다. 2번 듣지 못하는 사람이 기머거리란 말입니다. 2종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 이건 운전면허 받을 수 있죠. 3번 운전 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이 1종 특수면허 받지 못하죠. 4번 19세 미만 1종 대형면허 받을 수 없습니다. 답은 2번. 8번 운전자의 앞지르기 금지 위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1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자, 앞지르기 금지 위반 행위입니다. 2번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자, 이때 앞지르기 금지 위반 행위죠. 3번 앞차의 우측이 아니고 좌측입니다.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자, 이게 앞지르기 금지 위반 행위죠. 자, 우측이 틀렸죠. 좌측이라고 해야 됩니다. 4번 다리 위 앞지르기 금지 위반 행위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9번 다음의 지시 표지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전용이라 되어 있죠. 전용. 자, 전용 어디 있나요? 전용. 자, 근데 위에 그림 보세요. 뭡니까 이거? 버스입니다. 그렇죠? 버스 전용 차로. 답은 4번. 쉽네요. 자, 모양을 보시고 위에는 버스, 그리고 전용이라고 되어 있죠. 버스 전용 차로입니다. 10번 다음 중 범칙금 납부 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는 통고권자입니다. 통고권자는 경찰서장이나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답은 3번입니다. 11번 형법 268조, 이것은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죄인데요. 자, 치란 말은 뭐냐면 이를 치자입니다. 뭐뭐에 이르렀다. 이건 결과적 가중법이란 죄송합니다. 이 치란 말은 보통 결과적 가중범에서 쓰이는데 여기서는 그냥 과실범이에요. 과실범. 중과실, 치사상. 사는 뭐냐면 사망했단 말이고, 상이란 말은 상해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사람을 죽게 만들었거나 또는 다치게 한 사람에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어떻게 처벌되죠? 5년 이하의 금고. 자, 징역 아닙니다. 그러면 징역하고 금고는 어떻게 다르죠? 징역과 금고는 일단 징역이 금고보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징역은 정력에 복무를 해요. 정력에 복무를 한단 말은요, 우리 감옥에서 보통 노동을 시키거든요. 그 노동을 정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금고는 정력에 복무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하면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 중과실, 재산상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답은 3번. 12번. 다음 노면 표시. 자, 노면 표시가 나타내는 것인데요. 자, 이게 딱 보세요. 이 뭐죠, 이거? 황색이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안전지대입니다. 안전지대. 자, 이게 뭐 양본대요가 아니죠. 안전지대가 되겠습니다. 13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기준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1번. 보유 차고 면적 기준 되겠죠. 허가 기준 대수 허가 기준입니다. 업무 형태. 근데 운송사업 경력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 14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행의 확보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겁니다. 자, 지금 누구한테 명합니까? 국토부 장관이 운송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1번. 운송약관. 약관이란 말은 계약조항입니다. 운송계약조항을 바꿔달라 이렇게 명할 수 있습니다. 2번. 화물의 안전 운송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3번. 화물자동차의 구조 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명할 수 있고요.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경영을 명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경영할지 말지는 이거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경영하지 아니한 때 경영을 명할 수는 없다. 답은 4번입니다. 15번.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 처벌 규정입니다. 자, 이것은 2년 이하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답은 4번입니다. 16번. 다음 중 중대한 교통사고로 볼 수 없는 겁니다. 1번. 정비불량. 자, 중대한 교통사고 될 수 있습니다. 전복이나 추락. 자, 이것도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급발진은 아닙니다. 답은 4번. 17번.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있어서 다음 중 틀린 내용입니다. 1번.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돈 받고 이 말이죠. 유상으로 화물 운송업에 제공, 임대해서는 아니 됩니다. 1번 맞고. 2번.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에는 차고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고요. 3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 등록, 증차, 그리고 대폐차란 말은요, 영업용 번호판을 사용하는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에 같은 번호를 등록시키는 것. 기존의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에 같은 번호를 등록시키는 것을 대폐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고 등록, 증차, 대폐차에 충당되는 화물 자동차는 차량이라면 차의 나이를 말하고요. 5년 범위 내가 아니고 3년 범위 내입니다. 3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번. 사업용 화물 자동차, 철도 등 화물 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필요할 때 이때는요, 유상운송이 가능해요. 따라서 틀린 것은 3번. 18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과징금 영수증을 내줘야 됩니다. 과징금 수납기관은 주로 은행입니다. 2번. 늘리는 경우 과징금 총액은 2천만 원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번.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리고 우체국 맞고요. 4번.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금액의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어요.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과징금 액수가 5천만 원이라면 가중하면 7,500만 원까지, 감경하면 2,500만 원까지겠죠. 가중 감경할 수 있는데 이것은 2분의 1 범위 아닙니다. 18번의 답은 4번. 19번 자동차에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시도지사는 자동차를 신규 등록한 경우 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자, 이건 신규 등록이에요. 시도지사. 20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점검, 정비, 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죠.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자동차 마찬가지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도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일상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없지요. 답은 4번입니다. 그냥 일상점검을 안 했다고 해서 운행정지까지 명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21번 자동차의 형식이라 함은 자동차의 구조,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입니다.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성능 등을 말합니다. 답은 4번. 22번 다음 중 주요 도시, 지정 항만, 주요 공항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합니다. 연결하며 국가 간선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이것이 일반 도로죠. 일반 도로. 답은 2번입니다. 자, 일반 도로라 그랬나요? 일반 국도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일반 국도. 자, 다시 봅시다. 주요 도시, 지정 항만, 주요 공항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 국가 간선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일반 국도입니다. 일반 국도. 그리고 이 일반 국도를 지정 고시하는 자는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국도를 지정 고시한다. 답은 2번. 23번 다음 중 접도구역. 접도란 말은 도로에 인접했다 이런 뜻이에요. 접도구역을 지정할 때 고시할 사항으로 부적당한 경우인데요. 1번 도로의 종류, 2번 접도구역의 범위, 3번 도로의 노선명 모두 고시해야 된다. 이 고시란 말은 대외적으로 알린다 이런 뜻이에요. 4번 접도구역의 차선수는 고시할 사항이 아닙니다. 답은 4번. 24번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 아닌 겁니다. 오염물질, 입자상 물질, 그리고 질소산화물. 3번 수소. 자, 수소 그 자체는 오염물질이 아닙니다. 자, 뭐가 오염물질이죠? 탄화수소. 탄화수소가 오염물질입니다. 따라서 탄화란 말이 없기 때문에, 탄화란 말이 없죠? 이걸 지워버릴까요? 자, 수소는요, 수소는 오염물질 아닙니다. 오염물질은 탄화수소다. 탄화수소가 오염물질이고요. 4번 매연.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25번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틀린 것이에요. 1번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이라 하면 지구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 물질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것이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 1번 맞고, 2번 가스. 자, 우리 가스라고 하면 물질의 연소, 합성, 분해 시 발생하거나 화학적 성질 아닙니다. 화학적 성질이 아니고 물리적 성질이죠.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 가스입니다. 3번 검댕. 검댕이라 하면 연소할 때 생기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크기가 1미크론,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 물질 검댕입니다. 4번 먼지. 먼지라 하면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먼지입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2과목 화물 지급 요령 총 15문제입니다. 1번 다음 중 화물 운전자의 화물 인계 시 지켜야 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1번 배송 중 수화인이, 자, 수화인은 물건을 받을 자죠, 그렇죠? 화물을 받을 자예요. 수화인이 직접 찾으러 오는 경우 물품을 전달할 때 반드시 뭘 해야 되죠? 본인 확인을 한 후 물품을 전달하고 인수 확인란에 직접 서명을 받습니다. 직접 서명을 받아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그러니까 본인인지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번 수화인에게 인계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대리인에게 인계할 때가 있겠죠. 그때는 사후 조치로 실제 수화인과 연락을 취하여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3번 수화인이 장기부재, 휴가, 주소불명 기타 사유 등으로 배송이 어려운 경우 집화지점 또는 송화인과 연락하여 조치하도록 합니다. 4번 방문 시간에 수화인이 없는 경우 있죠. 자, 그러면 부재 중이라는 뜻이고요. 이때는 방문표를 활용, 방문 근거를 남기고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아닙니다. 볼 수 없도록이죠. 볼 수 없도록 조치합니다. 1번의 답 4번. 2번 인수증 관리 요령 틀린 것입니다. 1번 수령인이 물품의 수화인과 다른 경우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수화인과의 관계, 자, 수화인 관계 이 무슨 말일까요? 뭐 부모이거나, 자, 그렇죠? 부모이거나 아니면 자식이거나 아니면 그 외에 뭐 동거인이거나, 자, 이걸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겠죠. 2번 같은 장소에 여러 박스를 배송할 때에는 인수증에 반드시 실제 배달한 수량을 기재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차후에 수량 차이로 인한 시비, 자, 시비가 붙는 것, 이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3번 인수증은 반드시 인수자 확인란에 수령인이 누구인지 인수자가 자필로 바르게 적도록 한다. 4번 물품 인도일 기준 3년 이내가 아니고 1년 이내입니다. 물품 인도일 기준 1년 이내 인수 근거 요청이 있을 때 입증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2번의 답 4번. 3번 다음 중 파손 사고의 원인 볼 수 없는 거예요. 1번 화물 적재할 때 무분별할 적재, 압착되면 파손될 수 있겠죠. 2번 화물을 함부로 던지거나 발로 차거나 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3번 집화할 때 화물의 포장 상태를 확인했다면 원인이 아니고 미확인이 파손 사고의 원인입니다. 확인이 아니고 미확인. 답 3번. 4번 차량 상하차 할 때 컨베이어 벨트 등에서 떨어지면 낙하하면 파손이 일어날 수 있겠죠. 답 3번. 4번 고객 유의사항의 확인 요구 물품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1번 중고 가전제품 및 AS용 물품, 자, 이것은 고객 유의사항 확인이 요구되는 물품 맞죠? 2번 기계류, 장비 등 중량 고가물입니다. 무겁고 그리고 가격이 높은 물건이에요. 그리고 30kg이 아니고 40kg입니다. 40kg 초과 물품. 3번 포장 부실 물품 및 무포장 물품, 비닐 포장 또는 쇼핑백 등, 자, 이것도 고객 유의사항 확인 요구 물품입니다. 4번 내용 검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부적합 물품, 이것도 고객 유의사항의 확인 요구 물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2번. 5번 다음 중 컨테이너 운송의 한계점 볼 수 없는 겁니다. 1번 컨테이너 하역 시설이 갖추어진 항구에만 입항할 수 있죠. 자, 한계점 맞네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컨테이너 운송하려면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대단히의 투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3번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고요. 4번 특수화물 취급 가능합니다. 이때는요 특수 컨테이너를 이용하면 되겠죠. 특수 컨테이너를 이용하면 특수화물 취급 가능해요. 불가능하다 틀렸죠. 6번 사고 발생 시 영업사원의 역할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번 최대한 정중한 자세, 냉철한 판단력, 그렇습니다. 사고를 수습해야 되고. 2번 사고 처리를 위한 고객과의 최접점의 위치에 있다. 맞고요. 영업사원이 그렇습니다. 3번 초기 고객 대응, 자, 초기 고객 응대가 중요합니다. 사고 처리 방향을 좌우한다는 인식을 가집니다. 4번 영업사원의 모든 조치, 이 모든 조치가 회사 전체를 대표합니다. 대표하지는 않는다. 아닙니다. 영업사원은 이 회사의 얼굴이죠. 얼굴. 그래서 모든 조치가 회사 전체를 대표합니다. 답은 4번. 7번 다음의
컨테이너 화물 중 최적 상품입니다. 컨테이너 화물의 최적 상품은 고부가가치 상품이에요. 그럼 대표적으로 뭐겠습니까? 가전제품, TV, 냉장고, 에어컨 이런 가전제품, 컴퓨터, 가전제품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8번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것. 자, 선박입니다. 자, 선박하면 이거 바다죠, 바다. 바다에는 뭐가 있나요? 물고기. 물고기를 뭐라 그러죠? 피쉬. 자, 그러면 피쉬백입니다. 답은 2번. 2번에 피기백. 피기가 뭐예요? 피기. 자, 피기하면 돼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피기백은 이거는요, 열차에 적재 운송하는 겁니다. 열차에 적재하여 운송한다. 피기백. 그 다음 버디가 뭐예요? 새잖아요. 자, 이것은 항공에 적재해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먼저 1번 피기는 열차에 적재해서 운송. 2번 피쉬는 선박에 적재하여 운송. 버디백은 요거는 항공에 적재하여 항공기에 적재해서 운송하는 것을 버디백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 9번 행어. 자, 행어가 뭡니까? 행어란 말은 어디 매달다, 걸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어디 매단다, 건다 이런 말이 있나요? 4번에 있죠. 4번 보겠습니다. 일반 건어물을 천장에 매달 수 있도록, 이게 행어입니다. 행어죠. 행어 컨테이너입니다. 답은 4번. 1번 중량물이나 부피가 큰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컨테이너, 이것을 플랫폼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2번 특수 컨테이너의 일종으로 건화물 컨테이너의 지붕 측벽 단벽의 상부가 개방되어 있다. 그럼 결국 이것은요, 천장이 뚫려 있겠죠. 천장 개방형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3번 몰드, 소매분, 가축 사료 등을 운송하는 컨테이너는, 자, 이것은 솔리드 벌크 컨테이너입니다. 자, 다시 1번 중량물이나 부피가 큰 화물 운송 플랫폼 컨테이너. 2번 건화물 컨테이너의 지붕과 측벽 단벽의 상부가 개방되어 있다. 천장이 뚫려 있다. 천장 개방형 컨테이너. 3번 몰드, 소매분, 가축 사료 등을 운송하는 컨테이너를 솔리드 벌크 컨테이너. 4번 일반 건어물을 천장에 매달아 둔다. 행어 컨테이너입니다. 답 4번. 10번 트레일러의 종류가 아닌 것. 자, 트레일러 종류는요, 일단 풀 트레일러가 있죠. 풀 트레일러. 그 다음에 세미 트레일러 있고, 그 다음에 돌리죠. 돌리. 자, 레크는 아닙니다. 레크는 뭔데요? 레이커 크레인. 레크는 뭐 견인차죠. 견인차. 따라서 답은 4번. 11번 다음 중 자동차 관리법상 특수 자동차가 아닌 것입니다. 특수 자동차. 1번 트랙터 셔블, 2번 로드 롤러, 3번 스크래퍼, 4번 화물 자동차. 화물 자동차는 특수 자동차가 아닙니다. 답은 4번. 자, 1, 2, 3번 보세요. 이 발음하기 힘들죠? 트랙터 셔블, 2번 로드 롤러, 3번 스크래퍼. 자, 이게 특수 자동차입니다. 12번 냉동차에 대한 설명 틀린 것입니다. 1번 단열 보디에 차량용 냉동 장치를 장착하여 적재함 내 온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 맞죠? 이게 냉동차입니다. 2번 냉동식품이나 야채 등 온도 관리가 필요한 화물 수송에 사용됩니다. 3번 냉동차는 적재함 내를 냉각시키는 방법에 의해서 기계식, 충냉식, 액체 질소식, 드라이 아이스식으로 분류가 돼요. 4번 저온 유통기구, 콜드체인이라고 그래요. 콜드체인의 정비가 요망되는, 자, 요망된다 말은 이게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희망된다. 자, 요망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커지고 있다.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파이프나 H형광. 자, H형광은 뭐죠? 요 형광이 뭐냐면 빔입니다. 빔. H빔.
그럼 파이프나 H, 형광 등 장척물은 길이가 긴 물건을 장척물이라 합니다. 장척물의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트레일러. 이게 폴입니다. 폴 트레일러. 답은 3번입니다. 14번 생콘크리트를 교반이란 말이 뭐죠? 교반을 용어로 해볼까요? 믹스죠. 믹스. 교반하면서 수송하는 차량으로 에지테이터라고도 하는 특별차, 이게 뭐죠? 믹서차입니다. 답은 3번. 15번 동력을 갖추지 않고 모터 비클에 의하여 견인되고 사람 및 물품을 수송하는 목적을 위해서 설계되어 도로상을 주행하는 차량, 이게 바로 트레일러죠. 트레일러. 답은 1번입니다. 세 번째 과목 안전운행 총 25문항입니다. 1번 동체시력. 동체시력은 뜻이 뭐죠? 4번 보세요. 동체시력이란 움직이는 물체를 보는 시력 또는 움직이면서 물체를 보는 시력을 동체시력이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물체를 보는 시력 또는 움직이면서 물체를 보는 시력을 말한다. 2번, 2번이 아니고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동체시력은 장시간 운전에 의한 피로 상태에서 저하되죠. 2번, 동체시력은 물체의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상대적으로 저하됩니다. 3번, 동체시력은 연령이 높을수록,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동체시력이 저하됩니다. 그렇죠?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낮아져요. 저하된다. 4번은 이제 동체시력의 뜻이었습니다. 1번의 답 3번. 2번 명수능과 암수능. 자, 명이란 말은 밝을 명자입니다. 밝은 데로 들어올 때 그 수능하는 것이고요. 암수능은 어두울 암자,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 암수능이 일어납니다. 1번 주간 운전 시 터널을 막 진입했다. 터널을 진입했단 말은 어두운 데로 들어가죠. 이것은요 암수능 때문이에요. 2번 완전한 암수능에는 30분 혹은 그 이상 걸리며 이것은 빛의 강도에 좌우됩니다. 맞고. 3번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명수능에 걸리는 시간은 암수능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수초 또는 1분에 불과하다. 맞고. 4번 일광 또는 조명이 밝은 조건에서 어두운 조건으로 변할 때 어두운 데 간단 말이죠. 이게 뭐죠? 암입니다. 암수능. 명수능이 아니고 암수능이 됩니다. 사람의 눈이 그 상황에 적응하여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답은 4번. 3번 다음 운전자의 시각 특성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속도가 빨라질수록 전방 주시점은 멀어진다. 맞죠? 2번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력은 떨어집니다. 3번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야 범위는 좁아지죠.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아진다. 4번 운전자는 운전에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을 어떤 감각에 의해서 취득합니까? 시각입니다. 답은 3번. 4번 다음 중 교통사고에 영향을 주는 후천적 능력이 아닌가. 후천적 능력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선천적 능력을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 보세요. 뭐죠? 타고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능력은요 후천적으로 개발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통사고에 영향을 주는 선천적 능력은 시력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시력. 5번 운전사고의 요인 중 직접적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직접적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다. 무슨 뭘 골라란 말이죠? 간접적 요인을 골라라 이 말이에요. 1번 잘못된 위기대처 직접적 요인입니다. 운전 조작의 잘못 직접적 요인 맞죠? 과속과 같은 법규 위반도 직접적 요인입니다. 근데 4번 직장이나 가정에서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가 간접적 요인이에요. 간접적 제가 요건이라서인데 요건 간접적 요인 또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6번 비횡단보도에서 횡단보행자의 심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비횡단보도에서 왜 횡단보행자가 생기죠? 자, 일단 바쁘다고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또 습관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자동차가 달려오지만 충분히 건널 수 있다고 오판하겠죠. 4번 횡단보도로 걸리면 시간이 덜이 아니고 더죠.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돌아가기 때문에 비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7번 보행자의 도로횡단 방법 바르지 않은 겁니다.
1번 횡단보도나 신호기가 설치된 지점에서 횡단합니다. 2번 육교나 지하 보도가 있는 경우 그 시설을 이용합니다. 3번 가드레일이나 보행자 횡단 금지 표지가 설치된 곳에서는 횡단하지 않는답니다. 3번이 답이고 4번 운전자와 횡단 보행자가 서로 잘 볼 수 있는 장소를 이용합니다. 답은 3번. 8번 보행자 사고의 가장 큰 요인이에요. 보행자 사고가 왜 일어날까요? 이것은요, 가장 큰 요인은 교통 상황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어요.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인지결함. 답은 4번입니다. 9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특성 아닌 것입니다. 1번 차량 단독사고의 가능성이 높고요. 2번 전신주, 가로시설물, 가로수 등과 같은 고정물체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번 치사율. 음주운전은요, 아무래도 과속하게 되겠죠. 치사율이 낮다가 아니고 높답니다.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치사율이 높아요. 답 3번. 4번 주차 중인 자동차와 같은 정지물체 등에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번 다음 중 오감으로 판별하는 자동차 이상 징후 틀린 것입니다. 먼저 시각. 부품이나 장치의 외부 구분, 변형, 녹슨, 시각이죠. 후각. 이상 발열이나 냄새. 그 다음에 촉각. 흔들림, 발열 상태. 그 다음에 청각. 청각은 이상한 그리고 느슨함. 이 느슨함은요, 청각으로 느끼기보다는 촉각이죠. 촉각.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1번 일광 또는 조명이 어두운 조건에서 밝은 조건으로 변할 때 밝다 뭘 써야 됩니까? 밝을 명자를 쓰면 되겠죠. 밝은 조건으로 변할 때 사람의 눈이 그 상황에 적응하여 시력을 회복하는 것, 밝을 명자를 씁니다. 명수능. 답은 3번입니다. 자, 근데 1번의 동체 시력 아까 봤죠? 움직이는 물체를 보는 시력을 동체 시력 또는요, 자신이 움직이면서 물체를 볼 때 시력을 동체 시력이라고 했습니다. 2번 심시력은 전방에 있는 대상물까지의 물체를 보는 능력을 심시력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밝은 조건으로 변할 때 그 상황에 적응하는 것을 명수능, 어두운 조건으로 변할 때 그때 그 상황에 적응하는 것을 암수능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 12번 고령 보행자, 어르신들 교통안전 계몽사항입니다. 1번 필요시 보청기 사용해야 되겠죠. 2번 야간에는 운전자들의 눈에 잘 보이게 하는 방법. 야간에는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는 옷을 입거나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단독으로 도로를 횡단한다. 아닙니다. 단독으로 가기보다는 다수 또는 옆에 있는 사람의 보조를 받아서 횡단하는 게 좋겠죠. 4번 필요시 주차된 자동차 사이를 안전하게 통과하는 방법 계몽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3번. 13번 운전 피로 진행 과정으로 잘못 설명된 겁니다. 자, 운전 피로 진행 과정과 관련해서 1번 매일 시간상 또는 거리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무리한 운전을 하면 만성피로 초래합니다. 2번 피로 또는 과로 상태에서는 졸음운전 그리고 이것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3번 연속운전은 일시적으로 만성이 아니고 급성이라고 하죠. 급성이란 말은 갑자기 나타나거나 빠르게 진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나타나거나 빠르게 진행하는 급성 피로를 낳습니다. 답은 3번. 4번 피로의 정도가 지나치면 과로화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해집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여름철 자동차 관리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타이어 마모 상태 점검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와이퍼의 작동 상태 점검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3번 냉각 장치도 점검해봐야 돼요. 근데 4번 서리 제거용 열선. 서리는 언제 낍니까? 주로 가을철, 그죠? 가을철. 자, 가을철에 서리 제거용 열선 점검이 필요합니다. 답은 3번. 15번 교차로에서의 사고 발생 유형이 아닌 것입니다. 1번 교차로 진입 전 이미 황색 신호임에도 무리하게 통과. 자, 무리하게. 자, 이 단어가 바로 사고 발생 유형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2번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여기도 또 무리하게 통과를 시도하는 신호 무시. 자, 사고 발생 유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앞쪽 또는 옆쪽 상황에 소홀히 했다. 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 진행 신호로 바뀌는 순간 급출발, 요 사고 발생 유형입니다. 4번, 신호등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이때 통행 우선순위에 따라 통행하면 사고 발생 유형이 아닙니다. 그죠?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겠죠. 답은 4번. 16번, 교차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교차로는 차대차 또는 차대 사람 등의 엇갈림, 교차가 발생하는 지장소예요. 2번,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부근과 더불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교차로에는 사각이 많지요. 없다가 아니고 많답니다.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입체교차로는 교통 흐름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입체교차로입니다. 16번의 답 3번. 17번, 완만한 커브길의 주행 요령입니다. 1번,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어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되도록 하여 속도를 줄이죠. 맞습니다.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되도록 해서 속도를 줄입니다. 2번, 풋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실제 커브를 도는 중에 더 이상 감속할 필요가 없을 정도까지 줄인다. 그렇습니다. 3번, 커브 중간부터 핸들을 돌려 차량의 모양을 바르게 한다. 아니죠. 중간부터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자, 이것은 끝나는 조금 앞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커브가 끝나는 조금 앞. 자, 끝나기 직전 이 말이죠. 커브가 끝나는 조금 앞부터 핸들을 돌려서 차량 모양을 바르게 합니다. 4번,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서서히 높여야 되겠죠. 서서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안전운송 기준 아닌 것이에요. 1번, 육교 등 높이에 주의해서 서서히 운행. 그렇습니다. 그리고 2번, 운송 중에 임시점검 필요합니다. 3번, 운행 경로 변경 금지. 아니죠. 변경할 수도 있어요.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사전에 연락을 해줘야죠. 3번 틀렸고요. 4번, 법규 기준 등의 준수. 그렇습니다. 18번의 답 3번. 19번, 운반 용기와 포장 외부에 표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위험물의 품목. 2번, 화학명. 3번, 제조원. 제조원은 운반 용기와 포장 외부에 표시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4번, 수량.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반 용기와 포장 외부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위험물의 품목, 화학명, 그리고 수량. 위험물의 품목, 화학명, 수량입니다. 20번,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이송 작업 기준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내에서는 동시에 2대 이상의 고정된 탱크에서 저장 설비로 이송 작업을 하지 않을 것. 그렇습니다. 2번, 탱크의 설계 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가스를 충전해서는 안 되겠죠. 3번, 저울, 액면계 또는 유량계를 사용하여 과충전하면 안 되겠습니다. 4번, 이송 전후에 밸브의 누출 유무를 점검하고 개폐는 재빠르게 아니죠. 서서히 할 것. 자, 우리 마개를 열고 닫는 것은 서서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21번, 다음은 사고를 특히 많이 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고를 특히 많이 내는 사람은 뭔가 부족하거나 뒤떨어져거나 아니면 뭔가 저하되어 있거나 이런 거겠죠. 그래서 판단력이 떨어지고 억제력 부족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빠르거나 늦거나 동작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늦거나. 근데 4번에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게 아니고 부족하다고 해야 되겠죠. 풍부하다 틀렸습니다. 22번, 다음 중 시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어느 특정한 곳에 주의가 집중되었을 때의 시야 범위는 집중 정도에 비례해서 좁아지죠. 집중 정도에 비례해서 좁아집니다. 2번,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의 시야 범위, 이것은 180도에서 200도 사이죠. 3번, 시야의 범위는 자동차 속도에 반비례하여 좁아집니다. 시야의 범위는 자동차 속도에 반비례하여 좁아진다. 4번, 정지한 상태에서 눈의 초점을 고정시키고 양쪽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정지한 상태에서 눈의 초점을 고정시키고 양쪽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이게 시야입니다. 시야. 따라서 틀린 것은 3번. 23번, 자동차의 물리적 특성 중 제동력
제동력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1번 차의 속도가 2배입니다. 그러면 제동거리는 4배, 속도 2배, 제동거리 4배. 2번 차의 제동거리는 차가 갖는 운동에너지 제곱에 비례합니다. 차의 제동거리는 차가 갖는 운동에너지 제곱에 비례해서 길어지죠. 3번 주행 중인 차의 운동에너지는 속도 제곱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운동에너지는 속도 제곱에 비례해서 커진다. 4번 비에 젖은 노면에서는 제동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낮아집니다. 비에 젖은 노면에서는 제동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미끄러져 나가는 거리가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 길어집니다. 답은 4번. 24번 교통사고 요인 볼 수 없는 거예요. 운전자, 차량, 도로 세 가지죠. 교통사고 원인은 운전자 요인이 있고요. 인적 요인이죠. 그 다음에 차량 요인 그리고 도로 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건물은 아닙니다. 답은 4번. 25번 노인 보행자의 안전수칙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야간 보행 시 눈에 잘 띄는 밝은색 옷을 입습니다. 2번 자동차가 오고 있다면 보낸 후 똑바로 횡단한다. 보낸 후 횡단 맞고. 3번 횡단보도 신호가 전멸 중이에요. 그럼 빨리 진입해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죠. 3번 틀렸습니다. 4번 안전한 횡단보도를 찾아 멈춥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과목 운송 서비스 15문항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1번 물류 표준화의 필요성 거리가 먼 것입니다. 물류 표준화 이게 왜 필요하죠? 1번 물류비의 과다 부담 때문에 물류비를 줄여야 되겠죠? 1번 맞고. 2번 물동량 흐름이 증대함에 따라 물류의 일관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맞고. 3번 물류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말 높인다 이 말이에요. 물류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류 표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 선행돼야 됩니다. 4번 환경 오염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답은 4번이에요. 2번 SCM SCM은 공급망 관리라고 번역을 합니다. Supply Chain Management SCM은 공급망 관리입니다. 공급망 관리에서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 개념, 이건 기업 간의 협력, 그리고 물자 정보 자금의 동시화. 동시란 말은 말 그대로 같은 시점에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죠. 동시화, 싱크로니제이션입니다. 3번 기능 간 기업 간의 프로세스가 통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망 관리는 이거는요 기업 간의 협력이니까 서로 윈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서 서로 윈윈을 해야 되는데 그 반대 개념이 뭘까요? 한쪽이 모든 이익을 독식하고 다른 쪽은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못하는 제로섬 게임. 제로섬 게임은 SCM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3번 물류비를 산정하여 관리하는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1번 모든 기업 활동 및 프로세스에 연관된 물류 관련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서죠. 1번 맞고. 2번 제품 판매 시 수익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3번 물류 활동을 화폐적 가치로 파악하기 위해서 3번 틀렸죠. 4번 물류 관련 인건비 파악을 위해서입니다. 답은 3번. 그래서 화폐적 가치 파악은 아니에요. 4번 완제품을 포장하여 판매상에게 인도하기 이전까지 비용. 자,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는 회사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내 물류비라고 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사내 물류비. 5번 마케팅과 물류의 상관관계를 설명한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겁니다. 1번 물류 마케팅 중에서 4P 중 플레이스. 자, 플레이스가 뭐죠? 이 플레이스를 번역을 해주세요. 뭐 장소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유통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플레이스와 직접 연관성을 갖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4P가 뭐죠? 4P? 4P는 일단 프로덕트가 있어요. 프로덕트는 상품. 자, 그 다음에 프라이스는 가격.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스예요. 플레이스는 유통. 그 다음 마지막으로 프로모션은 판매 촉진. 그래서 이걸 물류 마케팅의 4P라고 합니다. 2번 물류의 포괄적인 마케팅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3번 최근의 물류는 마케팅뿐만 아니라 산업공학적인 측면, 무역학적인 측면 등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4번 물류의 확장 개념인 로지스틱스 수준에서는 마케팅과 무관한 게 아니고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로지스틱스란 말은 이것은 물적 유통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물류의 확장 개념인 로지스틱스 수준에서 마케팅하고 관련이 높죠. 답은 4번입니다. 6번 통합 물류 관리의 목표 아닌 것이에요. 1번 소비자에 대한 전체적인 서비스 향상 재고 비용의 감소입니다. 2번 공급망 구성에 대한 서비스의 최적화. 3번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최적화. 1번, 2번, 3번 모두 통합 물류 관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자 4번 보세요. 4번을 보니까 통합이라 되어 있잖아요. 물류 관리 통합. 근데 물류 기능을 세분화한다 아니죠. 이 기능도 통합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물류 기능의 통합 관리.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ECR. 자, ECR 보세요. efficient란 말은 효율적인. 그 다음에 C는요. consumer는 소비자. 그리고 response 하면 대응. ECR은 뭐냐면 효율적인 소비자 대응입니다. 효율적인 소비자 대응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보기 어려운 겁니다. 1번 크로스도킹이란 말은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가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물류센터에서 바로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바로 발송하는 것, 이걸 크로스도킹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효율적인 소비자 대응이 되겠죠. 맞고. 그 다음에 2번 유연 생산 시스템. 자, 이것도 ECR의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번 자동 발주 시스템.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ECR의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4번 퀵 리스판스. 이거는요, 신속 대응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죠. 퀵 리스판스는 이거 뭐냐면 물류의 효율하고 관련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물류의 효율화와 관련이 있고, 그러면 이 물류 효율화를 위한 물류 기법이 QR이거든요. 퀵 리스판스. 이거는 효율적인 소비자 대응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4번. 8번. 다음은 물류의 전략적 계획과 전술적 계획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인데 잘못 설명한 거. 전략과 전술. 그럼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다릅니까? 하면 전략은 장기적인 생존 및 성장입니다. 그래서 전술, 이거는 전략적 계획의 집행, 이게 전술이에요. 전략이 상위 개념이고 전술은 하위 개념. 그러니까 염지 전략이 있고 그 밑에 전략을 집행하는 전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전략적 계획은 의사결정 환경이 아니죠. 불확실해요. 불확실하고 전술적 계획은 확실한 계획이에요. 2번 틀렸네요. 3번 전략적 계획은 장기적 계획이고 전술적 계획은 단기적 계획입니다. 4번 전략적 계획의 주체는 중간관리자 및 최고 경영자이고 전술적 계획은 초급관리자 및 중간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전략이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8번은 2번. 9번 물류 업무를 사내에서 분리하여 제3의 전문기업에 위탁한다. 자, 제3의 전문기업에 위탁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아웃소싱. 할 때 일반적인 예상 효과로 기대되는 것과 거리가 먼 겁니다. 아웃소싱 하면 일단 인력 감축 가능합니다. 서비스가 향상되고 물류비가 절감되죠. 그리고 그러면 아웃소싱에서 자, 물류 업무를 맡겼어요. 위탁을 했단 말이야. 제3의 전문기관에 맡기면 물류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러면 핵심 역량에 대한 집중력이 강화됩니다. 답은 4번. 10번 물류관리상 PDS 보니까 Plan to See. 플랜이란 말은 자 번역을 해볼까요? 계획이란 뜻이고 do라는 말은 실행. 그리고 C는 평가입니다. 자, C가 뭐 보다는 뜻인데 평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C에 해당하는 것, 평가에 해당하는 것. 자, 평가에 해당하는 바로 답이 나왔네요. 효율 평가. 이게 바로 C입니다. 그러면 1번 물류 서비스 수준 결정. 이거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플랜입니다. 그 다음에 보관 활동. 자, 이건 do죠. 재고 관리. 이것도 do입니다. 답은 3번.
11번 물류관리의 활동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이에요. 물류관리 활동은 일단 동기부여를 관리합니다. 2번 원가 절감에서 프로세스 목표의 극대화를 이루고 있고요. 3번 물류에 있어서 시간과 장소의 효용이 증대됩니다. 4번 주활동과 지원활동. 주활동과 지원활동으로 크게 구분하는 것, 이거는 물류관리가 아니고 기업 물류입니다. 기업 물류. 자, 이거는 기업 물류의 활동을 말한다. 물류관리의 활동이 아니고 기업 물류입니다. 답은 4번. 12번 제3자 물류 TPL. 자, T는요 서드입니다. 서드. 제3의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제3자 할 때 P는 파티. 그 다음에 L은 로지스틱스. 제3자 물류가 수행하는 기능 중 틀린 겁니다. 고객을 위한 배송 기능, 고객을 위한 조달 기능, 고객을 위한 재고 관리, 배송, 조달, 재고 관리. 근데 금융 조달은 아니에요. 금융 조달이 무슨 말입니까? 돈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제3자 물류는 돈 빌려주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답은 2번. 13번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설계를 위한 시스템 설계를 위한 물류 시스템 중 OS 목표에 속하지 않는 것. 자, OS 한번 찾아봅시다. 자, 먼저 S에서 스케일이란 말은 물류시설 규모의 적정화. 그 다음에 스피드는 신속 정확한 배달. 그 다음에 스탁 컨트롤, 재고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스페이스 세이빙은 물류 설비입니다. 물류 설비의 효율성 제고. 그 다음에 서비스는 고객 서비스 향상. 자, 그러면 OS는요 스케일즈, 스피드, 스탁 컨트롤, 스페이스 세이빙, 그 다음에 서비스. 세일은 아니죠. 물류 시스템하고 판매는 바로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14번 다음 물류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용어 중 설명이 틀린 겁니다. 1번 컴퓨터를 이용합니다. 자, 컴퓨터를 이용하니까 C가 나와야 되죠. 그죠?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통합 분석하여 주문서를 작성하는 시스템. 그럼 일단 E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ECR이 아니고, 자, 이거는 CAO입니다. CAO. 컴퓨터를 이용한다? 그럼 C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용한다는 말은 assisted 하면 이건 보조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주문서를 작성한다. 오더를 내는 거죠. 오더링. CAO. 컴퓨터 어시스티드 오더링. CAO가 되겠습니다. 2번 EDI. 자, EDI는 기업 간에 교환되는 서식이나 기업과 행정관청 사이에서 교환되는 행정서식을 일정한 형태를 가진 전자 메시지로 변환 처리하여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교환되는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 요게 EDI입니다.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 우리 전자가 뭐죠? 일렉트로닉. 문서는요 데이터. 그리고 교환은 인터체인지. 자, 이거 한번 써볼까요? 일렉트로닉. 자, 일렉트로닉. 그리고 데이터. 그 다음에 인터체인지. EDI. 그러니까 이거 문장을 읽으면서 전자, 일렉트로닉. 자, E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문서는 데이터, 그리고 교환은 인터체인지. 그 다음에 POS. 자, POS는요, 포인트 오브 세일즈입니다. 포인트 오브 세일즈. 요거는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을 포인트 오브 세일즈, POS라고 해요. 자, POS는 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서 상품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수집, 발주, 매입, 발송, 재고 관리 등에 필요한 시점에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자, 우리 보통 편의점 가면 이게 POS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EOS는 이것은 단품 관리를 위한 자동 발주 시스템이 EOS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일렉트로닉, 그 다음에 오더링,
그리고 시스템. 자, 그러면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 문제에서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불편하신 분은 키워드를 잡으세요. 1번 컴퓨터를 이용한다. 컴퓨터 C가 나와야 돼. C. E가 나왔죠? 틀린 말. 그 다음에 전자문서, 전자하면 우리 보통 일렉트로닉이란 단어를 기억하고 있으면 E가 나와야 되구나. 그 다음에 POS는 편의점에서 물건 구입할 때 바코드로 찍잖아요. 바코드 찍으면 바로 모든 정보가 신속하게 수집이 됩니다. 그리고 발주, 매입, 발송, 재고 관리 등의 필요한 시점에 정보가 제공되고 있죠. 자, POS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단품 관리를 위한 자동 발주 시스템 EOS. 이것도 일렉트로닉, 그죠? 일렉트로닉 EOS입니다. 답은 1번. 15번 물류 개선에 관해서 요구되는 모든 비용 중에서 각 비용의 부분적인 절감이 아닌 비용의 총액입니다. 총액. 자, 총액. 총. 자, 영어로 해볼까요? 영어로 하면 토탈. 이 비용의 총액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를 목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종합적 분석. 자, 토탈 코스트. 비용 총액. 토탈 코스트 어프로치. 어프로치가 이제 분석하고 접근한단 말이거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